안녕하십니까. 윤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혈색이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 연휴 때 좀 푹 쉬었습니다. 예, 네네. 쉬는 게 좋죠. 네. 이번에도 또 주말 3일 연휴지 않습니까? 네네. 참 시장만 좋으면 다 좋은데 네.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요. 네. 먼저 이번 주 뭐 사흘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한 이슈들 점검을 하고 시작하시죠. 네, 일단 연휴 이후로 이제 첫날 수요일 날 개장하자마자 증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날 이제 금은 수요일 했죠. 네, 예. 완전히 폭락을 했고 코스닥이 거의 4% 정도 좀 빠지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쉰 거를 한 번에 그냥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좀 악재성 뉴스들이 몇 개 있었던 게 미국의 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올라 버렸고 시장 금리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 갑자기 하원 의장이 해임되는 네. 초유의 사태가 하나 발생해 버렸고 이게 결국엔 미국이 지금 양당 간에 뭔가 좀 결론이 안 나고 있다는 걸 예. 네, 또 반증하다 보니까 셧다운이 깔끔하게 해결이 안 네. 됐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임시 예산은 합의됐는데 예. 그거 45일짜리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전미 자동차 노조가 여전히 파업을 하고 있고 계속 좀 강경이 나오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 증시의 부담인 게 그 전미 이제 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관련해서 이거 전기차 때문이다라고 공화당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전기차 정책 후퇴하는 거 아닌가? 이제 트럼프 만약에 네. 당선이 되면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전기차 섹터에 당연히 안 좋게 또 작용을 했고 거기다가 바이든 지지율도 좀 최근에 하락하는 것도 일단 이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데다가 달러까지 예. 예. 좀 강해져가지고 모든 여건들이 사실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뚜껑이 열리면서 국내 증시가 좀 충격을 좀 받았고 특히 2차 전지 같은 성장주가 많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좋은 뉴스도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예. 예상보다 훨씬 좀 큰 폭의 역성장 폭이 많이 둔화됐죠. 마이너스 4%대까지 역성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출이 개선되기 시작했고 G2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공이다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고 또 유가는 급락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3고 현상 중에 한 고가 좀 예. 갑자기 무너지는 국제 유가가 네. 좀 내려갔죠. 그 부분은 되게 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마냥 나쁜 뉴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증시가 어쨌든 이제 좀 이제 주 후반에는 버티려고 하는 모습은 좀 나왔다. 그리고 개별 기업으로는 역시 이번 주는 두산 로보틱스가 예. 상장을 했는데 그러나 로봇주에는 좋지 않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로봇주는 좀 급락세로 좀 반전이 돼서 두산 로보틱스 이슈가 하나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토요타한테 이제 납품하기로 장기 계약 맺은 네. 거, 뭐 그것도 호재라면 호재겠네요. 네, 호재죠. 그게 이제 목요일 날 나왔었는데 예. 근데 이제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게 2차전지를 끌어당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락을 방어해 주는데 평소 같으면 정말 주가들이 뭐 한 5에서 10% 올랐을 재료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제 2차전지 그 재료는 긍정적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호재가 없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 2차전지한테는 그래도 오랜만에 좀 훈풍은 좀 불 수 있는 재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그게 글로벌 증시 최대 악재가 되고 있는데 뭐 지금은 조금 또 약간 완화되는 조짐도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최근에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이 국채 금리? 일단 이제 가장 큰 게 FMC 영향이었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상을 못했던 게 점도표가 올라간 데다가 그 배경이 미국 경기가 좋아서 그 점도표를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 경제 전망을 올려버렸잖아요. 근데 그 FOMC 이후에 예. 계속해서 지금 그죠? 진행이 된 물론 거네요. 그 전부터도 좀 오르긴 했는데 불을 다 당겨버렸죠. 사실 그때부터. 예. 그래서 국채 금리가 이제 위가 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이게 국채 금리가 결국 채권 가격이 떨어진 채권 가격과 반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채권을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손해가 크죠. 네, 손해가 크니까 손절매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손절매를 또 하다 보니까 손절매는 뭐죠? 매도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금리는 더 더 올라가죠. 올라가죠. 왜냐하면 예. 이제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그렇게 예. 되면 그래서 수급 효과도 약간의 이제 오버슈팅의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도 계속 이어졌고 예. 고용 지표도 보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 경기는 괜찮은데 금리는 계속 장기간 유지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국채 금리의 좀 상승세를 계속 일으켰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떨어뜨릴 만한 그런 재료가 좀 사실 또 없었던 것도 예. 하나의 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10년물이 4.7%대이고 뭐 2년물도 이제 5% 넘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절정보다는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10년물도 한 4.8까지 네.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앞으로는 뭐 어떻게 이게 움직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다 영향을 받으니까요. 어떻게들 보시나요? 일단 이제 미국 경기가 지금 물론 견고한 건 맞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미국의 그 기업들 실적 보시면요. 그 버티던 음식료 회사들도 지금 실적이 조금씩 부러지고 있고요. 예. 뭐 음료 회사들 주가가 급락을 하고 거기다 미국의 이제 중산층 소비 대표가 백화점 쪽이잖아요. 이쪽도 지금 주가들이 굉장히 안 좋은 데다가 월마트 또 리바이스가 또 중산층 이제 이런 소비를 또 대변하는 브랜드죠. 이 청바지로 여기도 좀 안 좋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중산층 소비가 이제 식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네. 실제로. 그리고 10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미국 소비의 이 축이 그동안 너무 견고했는데 이게 이제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 미국 경기는 소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좀 임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땐 금리 피크아웃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 또 국제 유가도 지금 최근에 급락했잖아요. 그 이유가 공급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수요가 지금 꺾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죠? 고금리 때문에 휘발유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결국 이 부분도 금리에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4.7에서 뭐 갑자기 빠진다 이거보다도 어느 정도 이제 금리도 좀 고점 수준에서 더 오르기보다는 조금씩 좀 이제 안정감 찾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미국 고용 지표 그리고 뭐 제조업, 서비스 PMI 지표 같은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견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비스하고 제조업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서비스는 계속 좋았어요. 지난 2년 동안 뭐 50 이상에서 확장했고 여전히 아직도 좋더라고요. 뭐 쉽게 안 꺾이는데 그러니까요. 문제는 제조업은 반대였어요. 제조업은 2년 내내 빠졌고요. 제조업은 사실 좋아져야 되는데 네, 좋아져야 되는데 침체죠. 예. 그러니까 제조업을 보면 미국 경기 침체예요, 사실. 근데 서비스업 보면 호황이고, 근데 미국은 서비스 쪽이니까. 비중이 워낙 크죠. 네, 그래서 제조업 비중보다 이쪽이 크니까 미국 경기 괜찮다고 이제 했던 건데,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한테 사실 더 중요한 게 제조업 경기거든요. 근데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이번에 49를 기록했는데 이게 46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PMI 지표도 이렇게 나눠서 발표하거든요. 그게 45를 하회했던 비중, 그러니까 정말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6월에 45%였는데 9월에는 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업종 전반적으로 제조업들이 돌아선다는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예. 이 방향성이. 그럼 조만간 50도 볼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중국의 9월 제조업 지표도 이번에 또 잘 나왔더라고요. 예. 50을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G2가 다 제조업이 안 좋았다가 동시에 지금 돌아서는 사이클로 가고 있어요. 이게 또 한국의 수출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제조업 지표만 봤을 때는 한국 수출이나 한국의 대기업 실적에는 앞으로 좀 긍정적일 수 있는데 다만 걱정되는 건 서비스가 조금 이제 둔화될 조짐들 소비 예.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 경기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는 뭐 좋기도 하고 또 나쁘기도 하고 약간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는 뭐 민간 노동 시장 그 ADP 같은 경우는 또 그 굉장히 그 전월 대비 이게 좀 약간 예상보다는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 이 미국의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그 졸트라고 예. 그거 이제 구인 구직 지수는 또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다만 추세적으로는 이 졸트 지수도 어쨌든 올해 그 계속해서 추세 자체는 조금씩 둔화되는 거 사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거지 예. 추세는 꺾이는 거는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이게 지금 연준은 상당히 많이 꺾여야 이제 네, 맞아요. 긴축 완화로 가겠다는 거니까 네. 아직까지는 지금 연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그건 못 온 아니에요. 거죠. 예,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느리게 꺾이는 거죠 지금. 예, 근데 결국 느리게 꺾이다 보면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결국엔 어느 시점에서 또 연준이 만족할 만한 네. 그런 부분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고용은 좀 둔화되고 있는 건 좀 사실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국내 증시 공매도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지금 많이 올랐던 업종들 주가들이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렇다면은 공매도가 굳이 늘어나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공매도는 계속 이렇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보통 공매도라는 게 주가 올라갈 때도 늘지만 예. 주가가 이렇게 힘없이 그러니까 박스권보다 이렇게 무너질 때 그때도 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이제 매도가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볍게 밀려요. 아. 네, 지금 그리고 보시면 또 한 가지 거래 비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거래 대금 자체가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금액을 팔아도
예전보다 비중은 더 커져 버리는 거죠. 아, 거래 대금 비중 아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5조 원까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전체 거래 규모가 줄으니까 네, 공매도는 똑같이 해도 오히려 커 보인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죠. 예. 그 예전에 한참 그 7월에 2차전지 좋을 때는 네. 거래 대금 막 40조까지도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게 거의 한 2분의 1, 뭐 3분의 1 떨어지니까 같은 공매도여도 비중은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또 됐던 배경이 이제 개인들이 또 최근에 약간 좀 발을 빼는 모습들도 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공매도가 어쨌든 이제 이런 요건들 때문에 좀 오히려 줄지 않게 보이는 그런 흐름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증시 분위기라든가 기업들의 이런 이제 주가를 누르고 있는 악재들이 해소되는 뭔가 계기가 하나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보인다라면은 이렇게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어차피 공매도가 제 생각에 그렇다고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뭔가 자기네들도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아마 비중 자체는 크게 줄지는 않을 걸로 일단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아니 뭐 1,360원까지 갔다가 이제 조금 내려와 가지고 1,345원 근처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매수세 그러다 보니까 좋지도 못한데 이 환율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게 물론 이제 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뭐 매수하긴 좀 부담스럽겠지만 어쨌든 이제 강달러가 꺾였다라는 피크아웃 신호가 만약에 보인다면 저는 예. 뭐 환율 상관없이 일단은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이제 기준점은 한 1,320원 이하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320원 이게 넘으면서부터 위가 좀 확실히 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1,320원 정도로 일단 좀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적극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뭔가 좀 피크아웃 조짐은 좀 사실 좀 보이거든요. 금리도 약간 둔화되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유가가 급락한 거는 굉장히 좀 좋은 신호죠. 예,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냥 적게 빠진 게 아니라 예. 하루에 4달러 예. 빠지고 뭐 이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거의 한 8% 가까이 빠져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충격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죠. 장국의 영국 연기금 터졌을 때 네. 그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면 그때 유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바닥이었거든요. 증시가. 그리고 나서 유가는 계속 떨어져 버렸죠. 오히려. 그래서 결국 유가 떨어지면서 모든 게 매크로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실제로 예. 트리거가. 그래서 물가도 이제 전체적으로 네. 좀 그래서 저는 빠지고, 어쨌든 환율도 환율인데 유가가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뒤늦게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외국인도 어느 시점에서는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계속 좀 유가 쪽에 뭐 포커스를 더 맞추시는 것도 저는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번 주 사흘밖에 안 됩니다만은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뭐 상승했거나 선방한 업종들이 있으면 한번 정리해 주시죠.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했거나 선방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했거나 선방한 업종 가운데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이 그래도 더 이어질 수 있다. 한두 주 정도는 이렇게 보는 뭐 분야 업종 어떤 쪽입니까? 이번 주에 이제 선전했던 기업들은 사실 별로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일단 반도체 대표주가 좀 눈에 띄었고요. 특히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 대표주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최근에 반도체 그 가격 전망도 상향 조정되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업황은 좀 나빠지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또 HBM 효과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가운데 수출 데이터도 돌아서니까 반도체 대표주는 저는 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또 금리가 만약에 피크아웃 됐다면 금리 꺾이면 반도체한테 호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상승세 저는 더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이번 주에 또 좋았던 좀 섹터 중에 하나가
그 보험주들이 여전히 좀 좋더라고요. 근데 예.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여전히 보험업종도 어떻게 보면은 뭐 금리 영향을 좀 일부 받은 것도 있겠지만 고배당 매력이 아직도 좀 살아 있어요. 여전히 예.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주는 몇 주 전부터 우리 이사님이 네. 괜찮다고 뭐 본 쪽이죠. 그죠. 이제 금리 올라가도 해지가 되고 예. 거기다가 이제 연말 또 배당도 확실히 좀 많이 주는 거기다 뭐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건 변수가 있는 게 만약에 증시가 급등해 버리면 예. 보험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수급상. 예. 예. 근데 이건 약간 해지 차원에선 저는 괜찮다. 오히려 증시가 이렇게 부진하면 계속 이렇게 견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뭐 반도체 대표주도 괜찮겠지만 약간 그 보험주들도 약간 보험 진짜 말 그대로 보험 성격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험주는 생명보험도 있고 손해보험도 있고. 손해보험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손해보험. 이번 주에 급락한 업종이 상당히 많은데 뭐 그런 것 중에서도 이제 실적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금리라든지 이런 변수 감안할 때 좀 지나치게 많이 빠졌다. 오히려 조금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바닥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조금 상대적으로 이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그런 분야에 있다면 어떤 쪽입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좀 보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이거 금리랑 사실 관련 없는 업종인데 엔터예요. 예. 엔터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블랙핑크 이슈도 좀 있었고 예. 사실 올해 주가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제 그 후로 모멘텀 없어가지고 빠졌는데 상반기에 좋은 네, 좀 굉장히, 좋았고 네, 계속 빠졌죠. 계속 그 빠졌죠. 이후로. 근데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네. 3분기 전망도 괜찮아요. 실적 보면. 근데도 이제 주가 부러지는 거 아마 여러 노이즈들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뭐 앨범 안 살 건 아니잖아요. 사실 케이팝이라는 게 그런 거랑 이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매크로에서 좀 자유롭거든요. 여전히 케이팝은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만 저는 좀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엔터 업종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실적 전망 괜찮은데 좀 빠졌던 업종이 굴삭기 업종. 예, 여기가 왜 이렇게 좀 흔들리냐면 지금 미국의 그 예산안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지출 줄어들면 어떡할까? 약간 좀 노이즈는 있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미국 이 정부 예산안이 어쨌든 확정이 돼서 빨리 합의가 돼야 되는데 공화당은 좀 줄이자 이런 지금 논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인프라 투자 줄어들면 어떡할까?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이런 노이즈 때문에 그럼 갑자기 굴삭기 안 쓸 거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최근에 좀 부러진 상황에선 뭐 확실하게 장기 성장도 담보되는 데다가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미국 관련된 기업들 중에선 좀 굴삭기 업종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엔터나 굴삭기 쪽이 좀 가장 낫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연미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랜만에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 관련된 좀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거기랑 이제 뭐 덴탈 쪽 있잖아요. 이쪽 의료기기 쪽 나와서 삼성증권의 정동희 연구원님이 보고서를 좀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미용 성형 쪽인데 여기 이제 우리 보통 보톡스라고 불리죠. 예. 톡신, 뭐 필러 이런 이제 비외과적 시술을 좀 하는 건데 이게 여전히 가장 미용 성형에선 톡신과 필러가 가장 비중이 41%로 좀 높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그 이미 좀 시장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성장 여력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 환자가 많이 늘고 있대요. 중국인들. 중국도 예. 그렇고 저기 뭐 동남아, 브라질 뭐 그러니까 해외에서 예. 한국에 시술 받으려고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피부과 이제 방문 비중이 이제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비중이. 네, 외국인 비중이 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형외과만 해도 전체 중에 15%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꽤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내수에서 어떻게 보면 좀 한 가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원래 과거에 중국인 그중에 중국인 비중이 32%예요. 전체 외국인 중에 제일 높은데 이제 단착인 관계까지 열렸으니까 더울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미용 성형 쪽은 우리나라 쪽에서도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이고 또 해외도 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브라질 이게 데이터들 보니까 브라질이 이쪽 성형 쪽에서 그러니까 피부 미용 쪽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더라고요. 굉장히 시장이 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벌써 진출해가지고 성과들을 내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피부 미용, 그러니까 미용 성형 관련된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은 클래시스, 예, 요걸 좀 꼽아주셨고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요 두 개 기업을 꼽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 두 번째가 덴탈, 예. 뭐 임플란트나 이런 쪽인데 여기는 요새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올해 상반기 좋았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 마치 엔터처럼 주가가 좀 빠졌는데 이게 VBP라고
중국 정부가 이제 대량으로 임플란트 구매한 다음에 국공립병원에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임플란트 가격이. 그렇지만 이제 물량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한국한테 호재 아니냐. 이래서 이제 주가 올랐는데, 근데 그 후로 이제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부진한 상태고, 또 한 가지 우려가 이제 이 스트라우만 같은 뭐 이런 스위스의 유명한 세계적인 임플란트 회사들이 비싸잖아요. 예. 이들이 가격이 자동으로 낮아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경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비슷해져 버리니까. 이 우려가 좀 있었나 봐요. 아, 근데 이제 이 애널리스트 의견은 그건 너무 우려하지 말자. 여전히 가격 차이가 20만 원 난대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20만 원 결코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당연히 우리나라 쪽을 좀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뭐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주가는 어쨌든 그런 우려를 반영해가지고 좀 약간 안 좋은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DSO라고 치과 협회가 있거든요. 의사 협회가 있는데 여기에 소속 의사들의 좀 비중이 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여기가 좀 더 수익성을 좀 확보하려고 좀 숙련이 덜 된 의사들 있잖아요. 약간 임플란트 시술 경험이 없는 그런 의사들을 좀 많이 채용을 하나 봐요. 근데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미숙련공은 좀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도입하는 게 디지털로 하는 거 있어요. 네. 네, 디지털이 자동화해가지고 디지털 이걸 덴티스트리라고 하는데 요거를 많이 좀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회사들이 요게 또 강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수혜받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덴탈 안 좋지만 약간 주가 빠져 있지만 다음을 좀 기대하면서 좀 비중을 늘려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 여기서는 일단 주요 기업으로는 일단 디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미 미국의 DSO하고 이미 그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임플란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디지털 장비나 그거 하는 회사가 레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개 기업에 대해서 일단 좀 긍정적인 좀 평가를 내려주셨고, 마지막으로 진단과 관련해서는 그 랩 지노믹스라는 기업을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으니까 한번 의료기기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한 2, 3주 정도로 볼 때 좀 강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업종이나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입니까? 결국 지금 일단 유가 꺾였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 환율 조금씩 이제 꺾이는데 이것도 좀 확실히 꺾여주면은 단기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역시 1순위는